응집물리 분야 이제 이론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특히 박권 교수님은 먼저 이력 먼저 설명드리면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사를 마치시고 뉴욕 주립대 거기서 석사 박사, 그 이후에 예일대 메릴랜드 대학 등에서 이제 포스닥을 하시고 현재 고등과학원 교수로 2008년부터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연구도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어 연구 실적도 굉장히 좋은 실적도 있으시고 이제 고등과학원 학술상 그리고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백선에도 하시고 계시는 연구가 이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구로 바쁘신 와중에도 다양한 이제 또 대중과 소통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계신데요.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박권 교수님을 알게 된 게 이제 호라이즌이라는 키아스의 이제 대중을 위한 이제 과학 글 쓰는 데가 있어서 재밌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들 중에서 인사이트를 많이 얻기도 하는데 이제 박권 교수님이 쓰신 한 14편 정도의 양자 물리 관련된 이제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글을 통해서 글 너무 잘 쓰신다 해서 좀 알게 되었고 좀 한번 뵙고 싶었는데 오늘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이런 글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좀 잘 모아서 이제 책도 쓰셨는데 호라이즌에 있는 글은 아니고 좀 더 대중 대중 수준에 맞춰 갖고 쓰신 글이 최근에 이제 책으로 나와서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오늘 주제 강연 제목이기도 하죠. 이 책도 쓰시고 또 이 외에도 호라이즌의 글 그리고 그 다른 주제로도 책을 계속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셔서 나올 책이 또 기대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박권 교수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과학원의 박권 교수입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여기 좋은 자리에서 강연을 해서 영광입니다. 제가 그 강연을 앞에서 이강환 교수가 굉장히 잘해 주셔서 저한테 많이 부담이 덜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할 내용을 상당히 많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주 재밌게 가급적이면 아주 엔터테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책에 관계된 내용이 이제 부분적으로 들어가고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제 책이 지금 조금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팔렸다고 그러는데 제목 때문에 상당히 많이 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소제목으로 양자역학, 삶, 우주 그리고 양자 컴퓨터라고 상당히 야심차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야심차게 제목을 적어봤는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설득이 되시는지 한번 이 강의 끝까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다시 한번 박권. 이게 작동을 안 하네요. 네. 자, 일단 제 책을 많이 안 읽었을란 가정하에 제 책의 처음에 제가 이제 어떤 글을 썼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주 잘 그리는 못해서 알아보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뭘로 보시면 호박은 아니고요. 귤입니다. 귤. 귤이고요. 근데 이제 제 책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제가 물리를 왜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 그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반지하에 살고 계신 분들 돌아가신 것도 있고 근데 그걸 보고 저는 남일 같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그런 반지하 살았고 사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거기 반지하에 살잖아요. 가족들이. 근데 저 집보다 좋은 거예요. 저희 집보다. 좋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에서 뭐 와이파이 안 터져가지고 위에서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화장실에 변기가 막 위에 떠 있잖아요. 계단 위에서. 그거 혹시 왜 그런지 느끼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너무 익숙했어요. 왜냐면 저희 집도 그랬거든요. 반지하에서 물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변기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봉준호 감독이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을 알았을까 저는 사실 생각을 했고요. 사실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사실은 그래도 뭐 살만은 했는데 사실 진짜 어려운 거는 몸이 아프면 정말 어려워져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께서 굉장히 아프셨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국민 건강보험이 있잖아요. 그때는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는 다행히 어느 수영원에서 하는 공짜로 치료해주는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입원하셔서 공짜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아직도 굉장히 후회하고 제 책에도 아직도 후회하고 있는 일이라고 썼지만 어머니 병원실을 안 찾아뵀어요. 계속 안 갔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안 갔어요. 지금도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효짓을 했구나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안 찾아간 이유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런 현실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그걸 거부하고 싶었어요. 제가 거기를 안 찾아가면 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 그 어린 생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더 이상 불효를 할 수 없어서 찾아뵀습니다. 찾아뵀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제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시냐 여쭤보니까 귤을 드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귤을 사러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그 병원은 방문 시간을 굉장히 엄격하게 그 규율하는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나가면 들어올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허용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민을 했지만 그렇다고 귤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불효자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경비 아저씨 잘 말하면 들여보내 주겠지 하고 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정을 했는데도 계속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비에 부탁을 해서 이 귤을 병실 몇 호에 전달해 드리고 부탁을 하고 저는 이제 왔습니다. 집으로 저는 버스 타러 나왔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 상황도 좀 너무 슬펐고 내가 불효를 해서 어머니를 더 이상 못 보게 만드는구나 나를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굉장히 슬펐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어요. 왜 삶은 괴롭고 우주는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며 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자연 혹은 우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하게예요. 사실은 만약에 저런 생각을 했으면 보통 이제 사회학이나 경제학이나 뭐 그런 거를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저 경제학이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물리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생각에 뭐 지금도 완전히 그 느낌을 버린 건 아니지만 가장 정확한 과학은 물리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 우주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머리가 많이 크고 공부를 많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물리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걸 알긴 알아요. 알 수 없다는 걸 당연히 압니다. 인생은 계획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광 교수 말씀 것처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혹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년의 감정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에 대한 아직도 애정이 있고요. 자,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물리학의 끝을 가다 보면 우리가 뭘 만나게 되냐면 양자역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자역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양자역학을 안다고 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이나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마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제 느낌을 전달해 주려고 할 텐데 그 느낌 한번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없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근데 뭐 심각한 얘기 하기 전에 제가 사실 물리학자가 되기 전에 그 절대한 실력 물리학자가 되기 전에 진짜 하고 싶었던 거가 있었어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물리학자가 되기 하고 싶었던 거는 영화 평론가였습니다. 저는 영화 평론가가 정말 되고 싶었어요. 지금도 영화를 되게 좋아하고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얘기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영화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대 영화라는 건데 이거 어디서 베낀 거죠? 그 일요일 날 아침에 모 방송국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영화 대 영화라고 영화 2개를 보여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2개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영화 두 개가 양자역학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사실 처음에 보면 이게 양자역학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양자역학의 내용이고 핵심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영화 두 영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요. 첫 번째 영화는 2016년에 개봉한 Arrival이라는 영화고요. 한국 제목은 Contact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습니다. 사실 훨씬 전에 조디 포스터가 나온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어서 사실 저희 같은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은 헷갈리는데 아마 영화 제작사 수입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라이벌보다는 컨택트가 더 팬시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제목을 바꿨는데 사실 어라이벌이 사실 더 맞습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이게 길쭉하게 새로 서 있는 게 외계에 있는 우주선이에요. 어느 날 12척의 외계선이 지구에 도착합니다. 어라이브합니다. 그 지구 여러 곳에. 그래서 미국도 도착을 했고 미국의 어떤 시골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안에 루킹글라스라고 약간 모니터 혹은 뭐 그런 데서 외계인이 나타나요. 외계인이 나타나서 말을 하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뭐 영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말하는 건 정말 이상한 말을 해서 이해할 수 없으니 그걸 이해하도록 하라라고 미국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이 루이스라는 이 여성분인데 언어학자예요. 그래서 잘 언어를 연구해서 이걸 이해해봐라라고 하고 그 옆에 분이 물리학자입니다. 이한이라는 물리학자인데 둘이 팀을 맺어가지고 그거를 파악해라라고 하는 임무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거기서 만난 게 이거예요. 이 루킹글라스 안에 이 손가락이 이렇게 거꾸로 서 있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이게 7개의 다리를 갖고 있는 헵타포드라 부르는데 외계인입니다. 이게 외계인 2명, 2마리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말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말을 이해하는 건 포기합니다. 언어학자가 말을 이해할 수 없다. 대신 written language, 문자로 이해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해서 문자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게 문자입니다. 이 헵타포드가 손에서 무슨 먹물 같은 걸 쏘는데 그게 원형을 그립니다. 원형을 그리면서 쫙 돌아가요. 근데 원형의 그 먹물들이 막 이렇게 펼치면서 이상한 패턴을 만드는데 요 휘어진 뭐 이런 각도 이런 모든 모양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데 루이스가 한참 얘기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외계인이 좀 특별한 방식이 있어요. 무슨 방식이냐면 이야기를 시작하는 시작점과 끝의 점이 딱 맞아 있어요. 그리고 외계인이 말을 시작할 때는 끝에 무슨 말로 끝날지 모든 거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대충 어떤 식으로 끝낼지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 외계에는 그게 정확하게 맞아 있고 루이스가 깨달은 건 뭐냐면 마치 미래를 내다보듯이 외계에는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을 선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시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꺼번에 바라보는 한꺼번에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말을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언어를 배우게 되면서 능력도 얻게 돼요. 루이스도 미래를 보게 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모두 일어난다. 책 제목이죠.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래서 루이스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미래에 자기가 딸을 낳을 것이고 그 딸이 불치병에 걸려 죽을 거라는 거를 알게 돼요. 어떻게 보면 기억하게 돼요. 미래를 기억하게 돼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아직도 결혼 안 했거든요. 근데 저 딸은 사실은 자기 옆에서 지금 동료인 물리학자 이하나하고 결혼을 해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앞으로 낳을 딸이에요. 딸이 죽게 된 것도 알게 되고. 자,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모두 한꺼번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화의 그 배경은 뭐냐면 외계인은 그렇게 우주를 바라본다. 그리고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게 사실이고 외계인은 우주의 진정한 작동 원리는 양자역학적으로 우주를 바라본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 내용이고 이거의 원작자는 사실 테드 창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SF 작가인데 테드 창이라고 하면 혹시 극한 직업에 나오는 그 테드 창이라서 우습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극한 지역의 그 극본 쓴 사람이 그걸 보고 베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테드 창이라는 작가분이 실제 그렇게 썼어요. 이거 양자역학 내용이다. 실제 썼습니다. 그래서 제 상상은 아니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루이스가 자기가 딸이 죽게 될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안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루이스는 그런 불행이 올 거라는 걸 알지만 자기 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다시 걸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양자각을 설명드리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모든 일은 일어납니다. 가능성의 형태로. 그 중에 하나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선택을 하고 측정을 해야 됩니다. 파동하면서 붕괴가 일어나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어라이벌에 대해서 말씀드릴 내용이고 이게 사실 양자역학 핵심을 다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 영화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사실 좀 더 유명한 영화인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유명한 분이죠. 인터스텔라 영화고 이 영화를 이제 보신 분들은 이건 양자역학 내용이 아니라 중력의 내용이다. 시간의 내용이고 뭐 양자 중력 얘기 좀 나오긴 하죠. 중력의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양자역학 하다 보니까 양자역학 내용이 양자역학 내용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됐고요. 실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화의 초반부에 이 영화는 많이 보셨으니까 제가 아주 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영화 초반부에 이런 게 나와요. 미래인데 지구가 망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전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농부가 됐어요. 이 주인공인 쿠퍼라는 분도 전직 나사 우주 비행사지만 농부가 돼서 옥수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초반부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딸 머프인데 딸 머프하고 아들의 진로 상담, 대학교를 어디를 갈지 하기 위해서 선생님을 만나러 진로 상담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시골이에요, 미국. 근데 트럭의 타이가 터져요. 터지면서 막 짜증 냅니다, 머프가 딸이.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난다. 이거는 다 엄마하고 아빠가 다 자기 이름을 나쁘게 져서 그렇다. 그래서 아빠가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래요. 그랬더니 머프가 머피 약자거든요. 머피 법칙 모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죠. 그거는 그 뜻이 아니라 whatever can happen will happen이다 라고 그럽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은 일어난다.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장면이 거의 초창기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이 많은데 저도 그랬고요. 처음 볼 때.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영화의 핵심을 너무너무 잘 담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자, 시간이 흘러 우여곡절 끝에 영화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쿠퍼가 나사가 비밀기지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나사가 사실 무슨 일을 꾸미고 있었냐면 지구가 망하고 있으니 새로운 행성으로 이주하자. 그래서 이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토성 근처에 웜홀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우주선을 보내서 새로운 식민지 찾아 보내서 좋은 식민지로 가자라고 하게 되고 쿠퍼가 그거에 우주 비행사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거리 가간추아라는 뭐 블랙홀에서 뭐 시간 뭐 여러 가지가 일을 겪죠. 최종적으로 쿠퍼가 브랜드 박사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더 잘 진행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됐어요. 그래서 블랙홀로 빠져들어야만 됐었습니다. 그 희생을 하는데 블랙홀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빠지고 나니 블랙홀에 이런 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테스락트라고 4차원 공간이에요. 모든 시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디냐면 자기 딸 머프의 방이 4차원 공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유명한 책장 씬이죠. 자, 여기서 쿠퍼가 이게 익숙하잖아요. 자기 딸 방이라는 거. 근데 이 쿠퍼가 후회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프로젝트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인류는 다 망하게 생겼고 자기는 희생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희생하면서 자기 딸 죽더라도 자기 딸하고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이렇게 나와 있고 후회를 하고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임무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퍼가 그때로 그 시간으로 가서 자기 자신한테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가지 말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자기 딸의 책장 뒤네. 근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나사의 비밀 기지를 알아내게 됐잖아요. 그거 갔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어느 날 외출하고 왔는데
문을 열어놓고 갔다 왔어요. 먼지가 쌓여있는데 먼지가 막 이진수로 좌표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 좌표 가보니까 그 나사의 비밀기지였거든요. 근데 그 좌표를 누가 준지 몰랐거든요. 지금 알았어요. 그 좌표를 줘야 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 좌표를 알려줘야 돼. 자기가. 그래서 유명한 책장시에서 중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먼지의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시 보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어라이버랑 똑같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후회했지만 자기 딸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선택을 다시 해야만 돼요. 여러 공간이 펼쳐져 있고 모든 일을 발생하는 그 가능성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파동원을 붕괴시켜서 그걸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스텔라는 궁극적으로 양자역학의 내용이면서 자유의지, 선택의 의미에 대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양자역학에 대한 이 영화의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 진짜 양자역학이 이렇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진짜 양자역학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저는 질문을 받으면서 하는 걸 좋아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이따도 질문, 예. 제가 나중에 그 후반부에 그 다중우주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왜 양자역학 얘기냐? 진짜 양자역학은 뭐냐? 이 영화가 저는 양자역학의 핵심을 집어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라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양자역학을 제가 그러면 이런 강의를 몇 번 해봤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제가 욕구가 들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한마디로 정리해보고 싶다. 양자역학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 저는 그렇게 하면 우주는 파동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주는 파동이다. 여기서 우주는 우주에 담겨 있는 모든 것이 파동이란 말. 우주는 모든 것, 우주 안에 담겨 있는 건 모든 것이 파동이다. 파동처럼 출렁거린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더 넣어보겠습니다. 우주는 파동이다. 그리고 파동을 기술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파동 함수고요. 그 파동 함수는 확률을 결정한다. 입자가 여기 있을 확률, 저기 있을 확률을 결정한다. 그래서 모든 게 결정론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만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까지는 사실 양자역학 대중과학사에서 많이 들어보시는 거고 뭐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아 저렇구나라고 알았을 텐데 사실 이광 교수님 강연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역과에서 끝나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걸 빠지고 말하는 거여서 사실 세 번째 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한테는 세 번째 마디를 제 책에 이거를 설명하려고 제 책을 썼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부족합니다. 자, 파동함수가 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세 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우주는 파동이다. 파동함수는 확률을 결정한다. 근데 파동함수는 시계 바늘이다. 이 시계 바늘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데 시계 바늘이 아까 나왔잖아요. 복소수란 얘기예요. 수학적으로 말하면 복소수다. 근데 복소수는 뭐죠? 실수하고 허수로 만드는 거잖아요. 허수는 실제 존재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니까. 근데 우주는 이상하게 실제할 것 같지 않은 이 숫자가 있어야만 된다고 저희한테 강변을 합니다. 정말 저게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파동함수는 확률이 아니에요. 확률 이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있어야만 된다고 있어야만 되거든요. 있어야지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설명드릴게요. 왜 파동함수가 복소수에만 되는지 시계 바늘이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자, 근데 시계 바늘이다 복소수다 좀 어려우니까 제가 제 책에 쓴 내용이긴 하지만 우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우화의 이름은 영의 이중실리 실험과 양자시계라는 우화입니다. 제 우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우화에 아까 그 세 마디가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린 스케치이고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이게 전자예요. 뭐 입자라고 다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양자역학에 따르면 모든 입자는 전자를 포함해서 모든 입자는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양자 시계라고 부르는 건데
이 양자 시계는 초침이 하나가 있어요. 시계반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돌아갑니다. 근데 보통의 양자 시계와는 다르게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계반의 길이가 변합니다. 길어졌다 줄어졌다 그래요. 근데 이 길이가 어떤 위치에 있어 확률을 줍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날아다니는데 초침이 길어지면 거기에 좀 오래 머물러요. 그리고 짧아지면 짧게 머물고 딴 데로 가버립니다.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 우하니까 일단. 모든 입장은 그렇게 되고 있고 이거를 약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오일러의 공식이라고 복소수 이 원에 위치한 이 점은 익스포넨셜 위에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허수를 가지고 그거는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될 수 있다. 복소수는 뭐 대충 말씀드리면 벡터입니다. 그래서 길이와 방향이 있어요. 이게 빙빙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걸 받아들여 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 우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우화를 이해하시게 되면 양자역학을 핵심을 뭐 기본적으로 다 이해하셨다고 생각해도 거칠게 말해서 크게 뭐 틀리지 않습니다. 자, 어느 날 전자가 아침에 잠을 깼어요. 그래서 갑자기 총에서 발사됐어요. 갑자기 날아가고 있는 자기장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기서 발사된 겁니다. 이쪽 왼쪽에서. 그냥 막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문이 두 개 있어요. 틈이 두 개 있어요. 왼쪽 틈, 오른쪽 틈. 날아가서 벽에 완부시려면 그 문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싹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빠져나갈 결정을 하려는 순간 전자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입자는 동시에 파동이지. 파동이 되자. 그래가지고 파동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분신을 만듭니다. 분신을 만들어서 위쪽, 왼쪽 문을 가는 분신, 오른쪽 문을 가는 분신을 쪼개집니다. 쪼개지면서 양자 시계도 나눠 차게 돼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마디, 우주는 파동이다라는 거의 말이고, 그래서 쪼개질 수 있다. 그리고 양자 시계를 차고 있고, 걔가 양자 시계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 시계가 돌아가는 게 경로에 따라 뭐 돌아간 정도가 다르겠죠. 근데 이제 그 앞에 스크린이 있어요. 스크린은 더 이상 빠져나갈 틈이 없어서 분신이 부딪히는 순간 분신끼리 부딪히면서 펑 사라져 원래 전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날 때 원래 전자가 차고 있는 시계는 분신이 차고 있던 시계를 두 개를 더해서 길이가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방향에 있으면 두 배가 되겠죠. 그쪽에 높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에 있으면 서로 상쇄가 되겠죠. 거기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져요. 이 경로에 따라서 그 시계가 돌아가는 게 다르니까. 근데 고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수직이면 뭐 많이 발생하고 여기에 수직이면 많이 발생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런 패턴 줄무늬처럼 여러 개 나옵니다. 너무 신기하죠? 참고로 이건 실험으로 다 검증이 된 거고요. 저거는 저렇게 된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궁금증 가질 수 있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전자를 뭐 100만 개 정도 쏘아서 쏘는데 50만 개 위로 50만 개 밑으로 가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저 패턴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분신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실험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냐면 전자 한 개씩 쏩니다. 한 개씩 쏩니다. 한 개씩 쏘는 경우에도 이 패턴이 물론 점 하나씩 시키죠. 하나씩 시키지만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면 저런 패턴을 만들어집니다. 저 실험적 결과는 저거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저렇게 시계 바늘 복소수가 있어서 저렇게 복소수 합, 벡터 합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신으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가 우리가 아는 한. 너무 이상하지만 양자역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노벨상 나온 것처럼 양자 얽힘이라는 걸 증명한 걸 노벨상 받았는데 전자가 이 우화의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위로 가는 전자하고 밑으로 가는 전자가 중첩돼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흔히 아는 슈랭크 고양이 입장에서 설명드리면 죽어있는 고양이와 살아있는 고양이가 중첩돼 있습니다. 정말 중첩돼 있어요. 그거의 결과로 나온다는 게 양자역학 내용이고 자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양자역학밖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고 여기 안에 아까 이
스크랩 부딪히는 순간 측정이 되는 순간 전자가 실제 측정이 되면서 컬랩스가 일어나거든요. 아까 그 영화 내용도 다 맞닥뜨려 있다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실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계속 설명드릴 텐데 그렇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네네. 정말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양자역학을 포뮬레이션 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이 막 듭니다. 정말. 자, 근데 양자역학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거 실험을 다 했던 거 설명드렸는데 잠깐 시간 되돌려 볼게요. 이현 교수님 설명 잘 하셔서 이제 잘 기억하시겠지만 양자역학이 정립된 거 20년 전이에요. 1920년대. 이 실험은 1920년 되지 않았어요. 저 실험을 하려면 굉장히 정밀하게 실험을 해야 되고 전자 하나씩 쏠 수 있었어야 되고 그런 실험 기술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년대에 양자역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됐고 왜 그걸 우리가 만들게 됐을까요? 물어볼 수 있죠. 지금은 양자역학이 너무너무 맞는 걸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왜 양자역학을 받아들여야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그 지구가 멸망을 사라지는 단 하나의 문장이라는 문장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파인만이라고 유명한 분이 있죠. 물리학자 분이. 이분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해서 어떤 일이 세상에 부딪힌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인류가 다 죽게 생겼는데 죽기 직전에 빨리 내가 땅바닥이든지 종이든지 어디다가 한 문장을 써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지식, 과학 지식을 쓰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음번에 그 세대가 이것만 읽고 나서도 다시 리컨스트럭트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 문장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인만은 그 문장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 원자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파인만이 그렇게 생각을 알 수 있죠.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원자를 우리가 양자역학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아는 한 원자를 왜 존재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역학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원자론을 설명을 좀 약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론을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상당 부분 많이 아시는 내용이라서 빨리 가도 되긴 할 텐데요. 자, 뭐 전 강의에도 나왔지만 물질이 연속된 게 아니라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를 이제 잘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사실 그게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얼마나 쉽지 않았냐면 볼츠만이라고 유명한 물리학자 있거든요. 통계 물리학자. 이분이 원자론을 얘기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거칠게 말씀드리면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게 됩니다. 자기 모든 과학적인 거를 과학계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실에 너무나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살하고 나지 얼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원자론은 물리학에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브라운 모션 이런 거 실험이 되면서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제 양자역학에서 그 원자가 그때까지는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원자의 이제 구조가 정확히 무엇이 된 이론을 알게 되는 출발점이 뭐냐면 J.J. 톰슨이라는 분이 전자를 발견한 분입니다. 이분이 캐서롤레이 튜브라는 걸 이제 발명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전선을 가열하면 전자가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뭐가 작은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이제 음의 전하를 띠고 있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거냐 원자가 어떤 백설기 떡에 건포도 박혀 있듯이 서양 입장에서 보면 푸딩에 플럼 푸딩 모델이라는데 거기에 박혀 있는 거다. 그래서 양의 전하를 띠는 어떤 거에 음의 전하에 박혀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금방 저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러더포드라는 분이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 원자는 대부분 비어 있고 완전히 진공이고 비어 있는 공간에 원자 핵이 굉장히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전자가 굉장히 빙빙 돌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기본적으로 원자는 작은 태양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죠. 근데 저게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맞을 수가 없는지 아시나요? 작은 태양계라면 뭐 작은 태양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뭐 스케일 얘기하셨지만 그 줄이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불가능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 만약 그렇다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지구나 태양이나 전하가 중성이잖아요. 돌 수 있어요. 돌아도 뭐 중력파에 대해서 에너지 조금씩 나오겠지만 굉장히 미약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돌 수 있는데 전자는 전하를 띄고 있잖아요. 그 전자가 빙빙 돈다는 소리는 이게 안테나라는 소리입니다. 그 전자기파를 발생합니다. 고전적으로 보면. 그 전자기파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전자 에너지 굉장히 빨리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핵으로 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빨리 떨어지냐면 놀랄지 모르겠는데 피코센컨드 10억 분의 1초로 떨어집니다. 그럼 원자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고전적인 우리가 이론만 알고 있다고 치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존재론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이거를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거 해결책은 뭐냐면 전자가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최소 궤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최소 궤도 이하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떨어지고 싶어도. 그럼 그게 뭔지, 그게 그 최소 궤도가 무엇인지 그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실험적인 증거가 이때쯤 있었는데 뭐냐면 수소 원자를 가열해가지고 빛을 보는 거예요. 빛이 나옵니다. 근데 더 넓은 반지름을 가진 궤도에서 더 작은 반지름 궤도 다시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그 차이가 이제 빛으로 나오는 건데 그 빛의 에너지가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자가 핵의 궤도를 돌 때 반지름이 양자화돼 있어요.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최소 궤도도 있고요. 왜 그럴까? 거기서 양자학학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게 그 유명한 이제 보어가 이제 보어의 이론이죠. 보어 페스트 얘기하셨는데, 보어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양자화 돼 있고 그 양자화 조건이 각 운동량이 H바 어떤 상수, 플랑크 상수라는 걸로 양자화돼 있다. 1, 2, 3 양자화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해오니까 되게 잘 맞아요. 되게 잘 맞아요. 왠지 몰랐어요. 되게 잘 맞아요. 자, 그 이유는 뭘까라고 설명을 이제 해야 되는데 물리학자들은 당연히 다 뛰어들었겠죠. 그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조건이 뭐였냐면 파동 입자 이중성이, 아까 전자가 갑자기 깨달았잖아. 나는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이네. 그걸 얘기하신 분이 드브로이라는 분이 있는데 사실 이분은 영감을 아인슈타인한테 받았어요. 아인슈타인 이제 광전 효과로 이제 노벨상 받으셨는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빛은 파동처럼 생각하지만 입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드브로이가 생각하기에 빛이 파동이면 입자면 다른 입자도 입자면서 파동이겠지. 거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파동 입자 이중성을 얘기를 했고 그걸 다시 아인슈타인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래 드브로이 파동 입자 이중성을 받아들이면 아까 보호의 이론 설명할 수 있다. 자, 제 아까 그 우화 영의 이중실 시험을 설명 다시 드리면 입자가 파동처럼 흔들리는데 그게 양자 시계를 차고 있는 거와 똑같거든요. 양자 시계가 이렇게 돌면 이렇게 파동처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 아래 맥시멈 미니멈 돌잖아요. 빙빙 돌잖아요. 자, 그래서 전자가 원자 핵 주변을 한 바퀴 도는데 이게 파동이다 보니까 자기 한 바퀴 도면 꼬리를 만나게 돼요. 자기 자신의 꼬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꼬리가 갖고 있는 시계하고 한 바퀴 돌아와서 자기 시계가 어긋나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이니까. 딱 맞아야 됩니다. 딱 맞는 조건을 생각해보면 가령 3번 파동 치면 이렇게 감싸가 원을 딱 맞는 딱 맞아야 되겠죠. 2번 그럴 수 있고 1번 그럴 수 있고 아까 1번 그런 조건이 아까 미니멈 최소 반지름의 조건입니다. 2번, 3번 그게 양자화 조건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 이중슬릿 실험과 똑같은 이유로 원자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직 본격적인 양자학은 아니에요. 방정식 같은 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광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26년에 참고로 이건 제가 호라이즌 아까 말씀하신 그 거기에 미키니 양자의 파동 방정식 편에 나오는 그림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파란색 선은 파동함수 psi이고 주황색 선은 i 마이너스
허수예요. I. 그 두 개가 만나서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방정식이 그 유명한 슈레딩거 방정식이고, 이 방정식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H바가 있다. 이 방정식 그게 좀 특이하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 특이한데 여기 허수가 박혀 있습니다. 방정식에 허수가 박혀 있어요. 보통 이전까지는 맥스웰 방정식, 뉴턴 방정식 할 때 I를 쓰긴 썼는데 그거는 편의상 쓴 거고, 방정식에는 I가 없습니다. 허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허수가 방정식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푸사이가 복소수, 아까 빙빙 돌아가는 시계바늘, 그걸로 되어야만 된다라는 게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허수가 정말 존재해야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바로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정말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물리학부 학부 정도의 양자역학을 다 이해하셨다고 보면 될 거고요. 어떤 교수님들은 요거만 알면 된다, 요걸 알면 끝이다, 슈레딩거 너한테는 이걸 푸는 일만 남아있다, 이걸 풀면 다 끝이다, 양자역학은 더 이상 알 필요 없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걸 잘 풀면 반도체에서 에너지 갭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조정해서 반도체 설계를 하고 그걸 쓸 수 있고요. 여기 레이저가 빨간색 레이저인데 그 갭을 조정하면 녹색 레이저, 파란색 레이저, 파란색 레이저는 참고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걸 계산하는 걸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 슈레딩거 방정식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이 바로 다음 슬라이드로 시작될 거는 양자역학이 단순히 그게 아니다. 다음부터 설명드릴 얘기는 사실 게이지 대칭성에 설명을 드릴 텐데, 양자역학은 단순히 슈레딩거 방정식 푸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더 넘어서는 우리 존재론을 우리한테 알려준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좀 어려워지긴 할 텐데요. 점점 더 흥미로워질 겁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양자역학은 단순히 파동관에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 양자역학은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힘과 질량을 줍니다. 자, 고전역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F = ma잖아요. F가 힘이고 M이 질량이잖아요. 힘과 질량을 알면 A가 가속도가 나오고, 그러면 입자의 모든 위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질량을 알면 우리의 운명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두 개가 존재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자역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별 크게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아까 이경환 교수님께서 쓰셨잖아요. 거기 안에 질량이 들어가 있고 힘,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알면 슈레딩거 방정식이 결정돼요. 그 다음부터 푸는 일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이 묘한 게 뭐냐면, 양자역학이 힘과 질량을 왜 존재해야만 되는지를 그 자신이 말해줍니다. 자기가 방정식을 풀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왜 그래야만 되는지 조차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참 골 때려요. 참 묘해요. 자, 왜 그러냐? 이것도 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일단 힘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우주에는 근본적으로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지만 중력이 있고요. 여기서는 지구가 시공간을 휘는 일반 상태수 이론을 좀 말씀드렸는데, 중력은 참고로 아직도 양자역학하고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래서 중력은 조금 어려워요. 아직도 어렵지만 근본적으로는 중력도 양자역학과 합쳐질 수 있다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걸 하려는 시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도고요. 일단은 중력은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나머지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세 가지 힘이 엄청나게 중요한 힘이에요. 중력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 안에 붙어 있으니까 지구가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태양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실질적으로 몸을 구성하는 거는 원자이기 때문에 전자기력입니다. 원자가 주변을 도는 게 전자기력이잖아요. 전자기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건 설명드렸다시피 아까 그 슈레딩거 방정식 보통 푸는 게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힘이고요. 세 번째 힘이 뭐냐면 강력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강력이 없다면 수소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산소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는 핵이 양성자가 여러 개거든요. 여러 개의 양성자가 한가 뭉쳐 있다는 소리는
그걸 붙들어주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전자기 반발력이 이길 정도로. 그 힘이 없으면 핵이 존재할 수 없어서 무거운 원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강력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양력이란 게 있어요. 양력은 또 아까 또 잘 설명해 주셨는데 방석성, 간단히 말씀 방사성 붕괴를 야기하는 힘이고요. 양성자가 중성자,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뀔 수 있게 만드는 힘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이 빛을 나게 하는 힘입니다. 저것도 없으면 안 되겠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힘입니다. 저것도. 그래서 이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게도. 자, 근데 이 세 가지 힘, 중력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 세 가지 힘을 지배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게이지 이론인데 게이지 이론을 설명을 잘 하셨지만 제 방식대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우리가 아는 한 힘은 공던지기 놀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물리학자고요. 두 사람이 공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걸 보면서 파인만 다이어그램이라는 도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고 받는 거예요. 얼음판 위에 생각해 볼게요. 내가 공을 던지면 내가 뒤로 밀리잖아요. 저쪽에 받으면 그 사람도 뒤로 밀리잖아요. 주고 받으면 비로소 뒤로 밀려 나가게 돼요. 그렇죠?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끌어당기냐? 이것도 약간 클래시컬한 비유를 하자면 좀 어렵긴 하지만 서로 반대편을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쪽으로 부메랑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겠죠. 부메랑 갔다가 돌아오면서 좀 받아요. 그 사람도 이쪽으로 밀리겠죠. 부메랑 계속 던지기 놀이하면 서로 가까워집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아까 나온 내용이지만 이 현대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말하지는 표준 모형이라고 있는데 표준 모형에 따르면 이 아까 그 세 가지 힘은 공전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자기력은 입자가 광자를 주고받는 거예요. 광자로 공놀이 하는 겁니다. 강력은 입자들이 글로원이라는 걸 주고받는 겁니다. 양력은 입자들이 W 보존하고 Z 보존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후지모에 따르면 우리 입자는 이쪽 왼쪽 포르미온, 오른쪽 보존을 이루어져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포르미온은 쿼크는 핵을 만들고요. 렙톤은 전자 포함됐죠. 그 주변을 도는 겁니다. 원자를 만들고요. 걔네가 그런 힘을 만들게 하는 게 바로 여기 포스, 보존들입니다. 이거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힉스 보존은 잠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핵심이 뭐냐면 이 공동직을 주고받는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제가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 방정식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계지 대칭성의 원리고 그 계지 대칭성의 원리가 근본적으로 뭐냐면 파동함수의 위상을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 아까 설명 잘 들으셨죠? 아까 제 우화를 설명드리면 아까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그 캐치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양자식에 설명할 때 양자식의 길이의 의미 설명드렸잖아요. 길이가 확률 준다. 방향은 제가 의미를 설명 안 드렸어요, 사실은.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향은 아무렇게나 정해도 되거든요. 양자식의 바늘의 방향이 아무것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원리가 게이지 덱슨의 원리고 그 원리를 잘 이렇게 하다 보면 공던지기 놀이를 지배하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게 맥스웰의 방정식이 약간 그거 한 예였죠. 강력 양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힘이 있으려면 파동함수가 있어야만 되는 거. 파동함수가 복소수, 식의 바늘이어야 되는 겁니다. 묘하죠. 자, 그럼 힘은 그렇다 쳐요. 참고로 이건 제가 또 미끄러운 양자 4편 계지 대칭성에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예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시길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해서 아름다울 수 있었는데 사실은 내용이 점점 묘해지는 게 아까 또 게이지 이론에 또 따르면
힘이 나오는 건 되게 좋습니다. 힘이 나오는 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나오면 어떤 이유 때문에 모든 입자가 질량이 0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입자가 광속으로 날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 이게 복잡한 수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말도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입자가 광속으로 날아다니면 붙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빠르잖아요. 원자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힘이 있더라도 원자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무거워져야만 돼요. 질량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질량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묘한 게 질량을 가지려면 아까 양자시계가 아무 방향을 가질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거의 모든 입자들이 그런데 딱 한 개의 입자는 그 양자시계가 고장나야 돼요. 그 한 개의 입자는 고장난 양자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시계가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고 한 방향 고정되는 경향을 가진 시계를 차고 다니는 입자가 있어요. 그게 히그스 보존이에요. 그리고 그 히그스 보존이 다른 모든 입자에 질량을 줍니다. 그래서 소위 신의 입자라고 불립니다. 그게 다 모든 입자에 질량을 준다고 해서 자,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설명 이것만 드려도 뭐 1시간, 2시간 설명드려야 되지만 굉장히 야매로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발적 대치성 깨짐이라는 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발적으로 대치성이 깨진다 이런 말입니다. 비유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귀여운 동물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미어캣인데요. 서남아프리카에 있는 동물이고 유명한 동물이죠. 땅 속에 삽니다. 그룹하고 살고 있고 대개 이제 포식자들한테 위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통 숨어 있고 저렇게 보초를 섭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막 쳐다보면서 보초 쓰고 있죠. 근데 포식자가 오면 한 방향을 쳐다보겠죠. 저거는 대치성이 깨진 거죠. 회전 대치성. 아무데나 쳐다볼 수 있는 회전이 깨진 건데 저거는 자발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때때로 자발적으로 깨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 어떤 미어캣이 내가 이쪽 방향에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미어캣은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쳐다보니까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쳐다봐요. 그 옆에 미어캣도 쳐다봐요. 계속 쳐다봐요. 다 쳐다보게 됐어요. 근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자발적으로 여기 봐도 되고 저기 봐도 되고 아무 방향이 될 수 있지만 저 방향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을 자발적 대치성 깨짐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왜 입자의 질량을 주는 메커니즘이냐면 이게 그 유명한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건데요. 비슷하게 방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힉스 입자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고 관심이 많아요. 근데 아인슈타인 딱 들어봤어요. 아인슈타인 관심 많잖아요, 우리가.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방이 커가지고 이제 멀리까지 안 보여요. 빽빽 차 있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아인슈타인 얘기하려고 다가갔어요. 약간 양자 시계로 비유를 말씀드리면 양자 시계의 바늘이 마치 나침반처럼 아인슈타인 쪽에 이렇게 상을 가리키게 됐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자기도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양자 시계들 온라인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인슈타인을 둘러싸게 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움직이기가 불편해져요. 느려져요. 아인슈타인이 원래 강속으로 갈 수 있었지만 무거워지게 돼서 질량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거치게 말씀드리면 우리 우주의 모든 입자는 원래 강속으로 가야만 됐는데 히그스 보존이 달라붙어서 못 가게 만든 겁니다. 느리게 만든 겁니다. 질량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참고로 이것도 실험으로 다 증명이 된 거고요. 이게 이제 서언의 LHC라고 입자 가속기 라지 헤드론 콜라이더라는 거에서 실험을 다 됐고 노벨상도 받은 거고요. 참고로 저거는 제 전공 분야인 초전도체에서 마이저너 이펙트라고 자기구상 자석 위에서 초전도체가 둥둥 뜨는 현상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사실 힉스란 분이 그거에 영감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량도 파동함수가 존재해야만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파동함수 그 양자 시계가 그 방향마저 중요하다. 방향 자체가 어느 방향 가리키는 중요하지 않지만 방향이 한 방향을 결정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자역학은 파동함수가 존재한다는 그 하나의 사실로부터 힘도 주고 질량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양자역학가 없었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단순히 양자역학가 이상할 뿐만 아니라 없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시니까요. 이 다음부터는 이거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먼저 하겠습니다. 예. 사실 힉스 보존의 그 원리가 초전자 똑같고요. 사실은 입자 여러 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힉스 입자의 양자 시계가 한 방에 가리키잖아요. 그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됩니다. 매크로스코픽하게 한 방에 온라인 돼야 됩니다. 소전 주체에서는 전자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쿠퍼쌍인데 사실은 쿠퍼쌍의 위상들이 한쪽 방에 전전하면서 광자가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같은 거예요. 메커니즘 정확히 같고요. 하나가 미시 세계에 펼쳐지고 하나가 거시 세계에 펼쳐질 것 같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실 제가 불문과 전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고 설명을 안 드리긴 했지만 저는 응집물질 하는 사람으로서 저게 굉장히 재밌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마치 우주가 내가 비밀을 품고 있는데 내가 이 비밀을 알려면 너가 초전지체 알아야 돼. 초전지체 알고 그 원리를 알게 되면 힉스 입자의 원리를 알게 돼. 라고 해놓고 미리 힌트를 던져준 것 같아요. 힌트를 미리 던져놓고 약간 테스트 삼아서 이걸 이해했으니 넌 이제 이거 이해할 수 있다. 미리 던져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고요. 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섞여져 있어요. 저는 아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우주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뭐 이렇게 우주를 의인화시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쪽에 먼저 바꾸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 사실 시간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서 사실 제가 일어날 일어난다 이 뒷부분에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할애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된 게 그러니까 양자역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양자역학에 담긴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서 사실 책을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시계초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계초에 돌아간다는 그 입장에서 그 시간은 아까 이강 교수 말씀하신 그냥 단순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리제이션의 시간이고요. 그거의 시간은 그냥 진정한 시간이 진정한 의미의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이것도 사실 사람마다 관점이 되게 다른데요. 진정한 시간은 제가 응집물질 물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정한 시간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서 나오는 연력학 제2법칙에 나오는 시간이고 사실 좀 더 설명드리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의 시간이 방향성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진짜 시간이 아니라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왜냐면 우리가 엔트로피 거스르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질서를 갖고 있잖아요. 엔트로피 거스르는 어떤 텐던시 그게 시간을 부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제 111 썼지만 저의 사실 많은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가 베르그송이고요. 제가 베르그송의 철학을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제가 썼지만 베르그송의 철학을 처음 알게 될 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수준을 같이 배웠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저한테는 그게 혼동이 막 왔어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 상대성이 이랬다면 시간은 공간은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파라미터리제이션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시간은 꼭 거꾸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해가 좀 안 되죠. 근데 아인슈타인 상대는 너무 잘 맞고, 반면에 연력학 제법칙이라는 게 있고 시간은 거꾸로 갈 수 없고, 그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100% 답은 드릴 수 없고, 저 나름대로 생각은 있고요. 그건 길어지니까 뭐 나중에 좀 뭐 하면 좋고,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슐링거 방정식 시간 나오는 시간은 단순히 파라미터리제이션 시간이고요. 우리 보통 말할 때 진정 의미 시간은 또 다른 어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저 질문. 네. 그래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뭐 제가 이쪽 전공의사니까 좀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이즈너 이펙트가 뭐냐라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마이즈너 이펙트는 뭐냐면 둥둥 뜨는 거죠. 뭐냐면 초전도체 안으로 자기력이 뚫고 들어가서 없는 겁니다. 그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이 리페일 된다고 그러죠. 벗어나요. 그게 왜 뜨냐? 예를 들면 여기서 밑에가 지금 밑에가 지금 초전도체거든요. 사실은 여기서는 이게 자석이에요. 여기 있는 게 리퀴드 힐륨, 리퀴드 나이트로젠 같아요. 떠 있는 거예요. 이 자석이 자기력을 밑에 쏠려고 그러는데 얘가 지금 그걸 통과를 못 시키거든요. 통과를 못 시키고 튕겨내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N극 있으면 여기다가 N극을 마련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대로 되니까 이제 뜨죠. 근데 보통 자석 갖고 하면 바로 뒤집어져 딱 붙죠. 근데 초전도체는 얘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면 그걸 맞춰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둥둥 떠 있습니다. 그래서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자기력이 못 들고 지나가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되게 거칠게 말씀드리면 자기력은 전자기장이잖아요. 전자기장은 포톤이잖아요. 광자잖아요. 그래서 광자가 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칠게 말씀드리면. 광자는 잘 통과하거든요. 보통. 특히 자기장은. 전기장은 못 통과하지만 자기장은. 광자가 통과할 수 없다는 거는 광자가 일단 초전체 안에 들어간 다음에 무거워져서 질량 때문에 점점 슬로우 다운돼서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걸 페네트레이션 데스라고 그러는데 페네트레이션 데스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걸 광자의 질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광자가 왜 그 질량을 갖게 되느냐? 쿠퍼패드에 달라붙어서 그렇거든요. 같은 현상입니다. 네. 예. 일단 그 안으로 못 들어가게 되면 자기력성 어딘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력성이 밖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더 가볼게요. 일단 물리학자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오고 나니까 물리학자들 야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정말 커져가지고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힘이 나오는 이유, 질량이 나오는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값이 있잖아요. 값. 질량의 값. 그다음에 전하량의 값. 이 값이 왜 그 값이 될까 좀 궁금해졌어요. 아주 야망이 커졌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전하의 질량이나 전하의 전하가 몇 퍼센트만 바뀌어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구 크기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존재할 수 없고요. 쿼크가 좀만 달라져도 완전히 존재할 수 없고요. 모든 것들이 좀만 얽혀져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건 궁금증이 들잖아요. 우리가 왜 존재할까?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물리를 공부하다 보면 상당히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우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사실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이게 우주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마치 우주가 우리가 존재하기를 바란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근데 뭐 그런 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죠. 우주가 우리를 신경 쓰긴 하겠어요.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존재할까?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일까라고 질문을 가질 수 있고, 아까 그 질량의 값, 전하의 값, 모든 것들의 값에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이거 하다 보면 이런 걸로 갑니다. 미세 조종이라는 문제가 가게 되는데 미세 조종이라는 문제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아까 전자의 전하, 전자 질량도 있고요. 전 우주론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빅뱅 우리 우주가 빅뱅 때문에 생긴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우주는 빅뱅으로 뻥 터져가지고 가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단지 팽창하고 가속 팽창하고 있어요. 특히 우주 초기에는 인플레이션이라고 굉장히 급격하게 가속을 했고요. 그게 이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거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크게 굉장히 거치게 말하면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일단 중력이 있잖아요. 모든 것의 중력이 다시 뭉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터졌다고 치더라도 언젠가 뭉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언젠가 뭉치지 않고 지금 팽창하고 있는 이게 되려면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암흑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다크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진공 에너지인데 그게 딱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주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절묘한 균형이 얼마나 절묘해야 되냐면 뭐 10의 마이너스 20승 이어야 돼요. 우주상수가. 0이면 안 돼요. 10의 마이너스 20승 이어야만 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 작은 값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커지면 너무 터지는 힘이 세가지고 우리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자가 근처에 있어야지 이게 원자를 만들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멀어져 가면 만들 수 없거든요. 근데 좀 작으면 0이면 다시 압축이 시작하잖아요. 그 압축이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우리 만들 수 없어요. 다시 우주는 빅 크런치라고 하는데 다시 0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저게 왜 딱 맞아 있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아까 전자의 전하도 그렇고. 자, 아까 질문하신 분이 가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드디어 다중우주가 나오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힘드니까 요새 많은 물리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주가 여러 개다. 그래서 인류 원리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딱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별건 아니고 사실 우주 초창기에 버블이 만들어지고 여러 버블 중에 우리가 하나인데 우리가 있는 이 버블에서는 모든 조건이 딱 맞아서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존재가 있을 만한 우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런 존재가 없는 우주는 이런 걸 질문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딱 맞아 있냐면 이런 질문할 수 있는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요. 저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그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우리 물리학자, 과학자잖아요. 아까 지금 인류 원리는 사실 솔직히 이쪽을 많이 믿는 분이 있긴 한데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과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거든요. 저거는 왜냐하면 과학이 아닌 이유가 검증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른 쪽 우주는 물론 영화에서는 다중우주로 막 가잖아요. 막 가고 오고만 난리 나잖아요. 근데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없으면 얘기도 못해요. 전혀 통신이 불가능해요. 검증할 방법이 0이에요. 그건 과학이 아니죠. 실제 사람 치더라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멈춰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과학의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불만족스럽죠. 사실은. 저는 이거는 뭐 믿지 않고 싶어요. 믿지 않고 있는데 이거 말씀 관계돼서 제가 최근에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어요. 리 스몰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루프 퀀텀 그래비티를 발명하신 분이고 촉근 이론과 상대적으로 싸우는 이론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전 되게 재밌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cosmological natural selection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주론적 자연 선택이다. 그래서 자연적 우주가 이볼루션 해가지고 우리 우주 가게 된다. 왜냐? 이분에 따르면 블랙홀이 각자 다 작은
빅뱅인 거예요. 그래서 빅뱅으로 들어간 물질들이 다른 어디에선가 다시 우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우주가 다른 아기 우주를 만드는데 그 아기 우주를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다윈의 자연스택이잖아요. 근데 블랙홀을 많이 만들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블랙홀이 많이 만들어지려면 아까 그 조건들이 딱 맞아야 되거든요. 우주가 적절하게 느리게 팽창해야 되고 무거운 원자들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등생물이 존재할 조건하고 블랙홀이 많이 만들어질 조건이 같기 때문에 우연히 일어나는 거지. 사실은 그거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블랙홀이 만들어 놓은 우주, 우리 고등생물이 많이 만들어진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그것도 썰입니다. 썰이지만 그건 적어도 뭐 그럴 것 같잖아요. 그게 자연적으로 거기 가는 거잖아요. 뭐 그런 뭐 이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썰이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건지 이런 건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 넷플릭스의 유명한 DP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지금 우리가 계산 능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계산 능력이 단순히 부족한지 아이디어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계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궁극적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제 주장은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힉스 메커니즘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체를 우주에 던져준 것처럼 우리가 양자역학 자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궁극적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양자역학부터 미리 알고 와라. 양자역학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컴퓨터를 이용해서 다음번 단계로 넘어가라 라고 우주가 한 것은 아닌지 저는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했다 그러면 뭐 안 믿으시겠죠.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전적인 이론으로 분석하는 모든 이론은 만족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자연은 고전적이지 않다. 욕도 하셨죠. damn it 그러면서 자연을 시뮬레이션하고 싶으면 양자역학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은 유명한 파인만이죠. 파인만이 82년에 이 말을 하셨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 양자역학의 문제를 풀자. 퀀텀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꿈을 꿨습니다. 저분이 저 말을 하셔서 지금까지 되고 있고 최근에 뭐 나노사이언스 여러 가지 그 기술에 의해서 발동이 걸려가지고 특히 이제 조금 나중에 설명드리면 쇼어의 알고리즘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어플리케이션에 중요한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뛰어들면서 저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기 뭐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근데 간단하게 퀀텀 컴퓨터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퀀텀 컴퓨터의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되는데 퀀텀 컴퓨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고전적 컴퓨터는 0과 1로 모든 정보를 다 하는 거잖아요. 모든 숫자를 0과 1의 이진수로 표현하고 그걸 다 어떤 로직 게이트를 써서 다 분석하는 건데 퀀텀 컴퓨터는 0과 1이 아니라 0과 1의 중첩. 아까 왼쪽 문, 오른쪽 문을 가는 전자에 중첩을 하듯이 0과 1의 상태, 스핀을 보면 스핀이 업인 걸 0이라고 보고 다운인 걸 1이라고 했을 때 그게 중첩 상태로 만들고 그건 스핀이 뭐 옆에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스핀을 막 돌리면서 그걸로 연산하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딱 듣기에도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0과 1은 정보가 몇 개 안 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중간에 걸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정보를 많이 압축해서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모든 거를 자세한 건 설명드릴 수 없지만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이걸 이용해서 컴퓨터를 하자라고 하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장비핀 점령만 설명드리기 좀 회의론부터 약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또 만화인데 제가 만화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스케치도 했지만 여기 딜버트란 만화인데 여기 상사가 와서 이 직원한테 양자 컴퓨터 프로토타입 잘 되고 있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totally successful한 스테이트하고 not even started 스테이트가 중첩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can I observe it? 관찰할 수 있냐 그러니까 that's a trick question. 왜냐하면 관찰하는 순간
나디븐 스타트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파동원소가 컬랩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트리키하다고 그러죠. 굉장히 양자역학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잡아냈을까 전 놀랄 정도로 이 작가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학의 진보를 막을 수가 없어서 82년에 파인만이 퀀텀 시뮬레이션 얘기를 하고 도이치라는 분이 퀀텀 컴퓨터가 튜링 컴플리트하다. 모든 계산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도이치한 조자라는 분이 익스포넨셜 스피드업이 가능한 알고리즘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94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쇼월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사실 제 슬라이드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저걸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재밌어요. 이걸 한번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전자상거래 할 때 암호화잖아요. 암호화의 핵심은 뭐냐면 굉장히 큰 소수, 프라임 넘버 두 개를 곱한 거를 봤을 때 그걸 다시 두 개의 소수로 분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게 기반하고 있거든요.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자릿수가 128개 정도 되거든요. 숫자가 128개를 분해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어렵다는 거 기반하고 있고 그걸 할 수 있으면 우리 암호가 다 깨져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기 뛰어들었고 그것 때문에 양자 컴퓨터 이제 발동이 걸렸습니다. 특히 막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쪽에 약간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좀 하고 있고요. 미국 공군연구소, 육군연구소 이런 데서 돈이 막 들어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군대의 돈 장난하는 돈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거고 미국의 대부분의 현재 응집물질 분야의 펀드는 다 저기서 나온다고 무방합니다. 액수로 봤을 때요. 자, 그런데 이 쇼월한 분이 또 에러 커렉션 하는 것도 하셨고 퀀텀 시뮬레이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쇼 알기도랑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2001년 드디어 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15를 3과 5로 분해했습니다. 진짜 썰렁하죠. 3과 5를 누가 분해 못하겠습니까만은 원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보였고요. 7개 큐비를 써서 그리고 17년에 50개 큐비를 만들었고요. 이제 막 늘어나죠. 그다음에 2019년에 퀀텀 슈퍼머시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뭐 온갖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고 실제로 지금은 IBM Q 시스템 1이라는 데서 돈을 좀 내면 퀀텀 컴퓨터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 자기가 그냥 돌려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되게 좋진 않아요. 큐비트 몇 개 안 되고 하지만 하실 수 있어요. 학생들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어베일러블 하고요. 자, 작년 11월 달에는 127개 큐빗을 만들었고요. 이게 그 큐빗이고 이게 전선들이고 사실은 여기 요 중간 안에 큐빗 127가 이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것의 그 아키텍처는 슈퍼컨덕터고요. 슈퍼컨덕터가 참 묘하게 여러 군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만들고 있고 뭐 500개를 만드네 1000개가 가능하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개수를 늘리는 거는 할 수 있는데 사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코헤런스를 길게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사실 양자시계 말씀드렸잖아요. 양자시계가 잘 돌아가다가 튑니다. 시계바늘이. 그러면 이제 소용이 없거든요. 전부 다 유실되거든요. 양자시계가 튀지 않으면서 잘 돌아가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저먼트를 한 10번 정도 하면 튀어가지고 쓸모가 없어져요. 이거를 10번이 아니라 100만 번 정도 할 때까지도 이게 잘 유지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걸 할 수 있냐 없느냐가 관건이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로 제가 쇼 알고리즘을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한 번쯤 드렸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이게 사실 그냥 읽으시려면 굉장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 보시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쇼 알고리즘만 아시고 가셔도 오늘 어디 가서 이거 얘기할 때 쓸 수도 있으니까. 쇼 알고리즘이 뭘까요? 아까 소인수 분해하는 거거든요. 자, 소인수 분해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보통은 다 해봐야 되거든요. 1 곱하기 2, 그러니까 1 곱하기 3, 뭐, 그러니까 1 곱하기 5 다 해봐야 돼요. 무달벌 하던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 방법을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페르마의 작은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n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고 싶어요. 어떤 숫자예요. 근데 이 정리가 뭘 알려주냐면 어떤 a라는 숫자를 아무 정수 갖고 올게요. 아무거나 갖고 와요. 아무걸 갖고 오더라도 충분히 많이 곱하면 p가 얼마 될지 몰라요. 충분히 많이 곱하면 나머지가 1로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언제든지.
T가 상당히 커야 될 수 있어요. 항상 그게 알려져 있어요. 자, 이게 왜 좋냐? 그럼 1을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가능성이 어떤 가능성이냐면 요거하고 요게 n을 분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대 공약수가. 네, 곱하기로 써졌으니까. 물론 얘가 m일 수도 있어요. 스몰 m. 하지만 n을 분해할 수도 있죠. 해봐야 됩니다. 자, 해보면 8분의 3의 확률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A를 하면 돼요. 자, 예를 볼게요. 내가 31만 4,191을 소위분해 합시다. 해볼게요. 머리는 잘 안 되죠? 컴퓨터 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컴퓨터로. 근데 한 A를 100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계속 곱해봅니다. 그러면 4,347번 하면 딱 나옵니다. 나머지 100개. 네, 했는데 안 좋아요. 왜? P 나누기 2를 해야 되는데 이게 홀수잖아요. 그래서 그 제곱근이 나오니까 안 좋죠. 안 좋아요. 다시 할게요. A를 127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7,388번 하면 나옵니다. 저거는 짝수네요. 좋아. 그래가지고 요 숫자를 계산하고 요 숫자하고 원래 요거하고 최대 공약수 구하면 827입니다. 그리고 요걸 해 최대 공약수는 379인데 요게 곱이 되면 딱 나옵니다. 이게 지금 클래식 컴퓨터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P를 몇 번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P를 계속 해봐야 됩니다. 해본 방법밖에 없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특히 요 숫자가 아까 자릿수가 127, 256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해보겠어요? 너무너무 커지거든요. 근데 양적 컴퓨터 잘하는 건 뭐냐면 이 몇 승 하는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2승 한 거, 3승 한 거, 4승 한 거, 5승 한 거, 100만 승 한 거, 200만 승 한 거를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왜냐면 다 중첩으로 할 수 있어요. 한 차례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계산하고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데 한꺼번에 계산한 결과를 이용해서 그 답을 한 방에 찾을 수 있습니다. 메저먼트라는 걸 통해서 웨이브 펑션 콜랩스 시켜가지고 한 방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 트리키한 부분인데 퀀텀 프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써서 한 방에 찾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뭐 10만 년 걸릴 거를 뭐 10초 안에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발동이 걸렸고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알고리즘과 비슷한 아이디어로 퀀텀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증명이 돼 있고 퀀텀 프레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핵심 그 모듈인데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난리가 났고 이걸 할 수 있으면 우리 계산 능력이 좋아져서 뭐 양자 컴퓨터 제가 사실 전공 분야는 고온초 초전도체인데 예를 들면 그거를 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풀 수 없는데 그걸 양자 컴퓨터 푸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최근에 펀드를 받은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풀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다크 에너지 아까 우주 상승 문제 있었잖아요. 그것도 풀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상상에 불과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주가 우리로 하여금 그 답을 알게끔 원리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거기까지 미치게 되고 그거 하다 보면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우주가 그 자체로 일종의 양자 컴퓨터가 아닌가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정의상 by definition 우주 안에 모든 걸 담고 있잖아요. 우주는 우주 안에 모든 걸 담고 있잖아요. 우주는 어떤 뭐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주가 어떤 작동 방식에 돌아가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양적학에서 우리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양적학 쪽에서 우리 행동을 하고 매저먼트를 하고 우리가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거가 양자 컴퓨터거든요. 그 안에서 일하는 모든 일이. 그럼 그게 목적이 뭘까? 우주라는 양자 컴퓨터의 목적이 뭘까? 사실 제가 이 상상이 처음 들으면 미친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불행히도 제가 그렇게 미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미치는 상상력이 뛰어나지 않은 게 제가 베낀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베꼈냐면 은하수로 여행하는 히치하이커 위한 안내서라는 SF 소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지구가 컴퓨터입니다. 지구가 왜 컴퓨터냐면 거기에 어떤 굉장히 초지능 갖긴 존재가 있는데 그 지능 존재가 제 제목 소제목이 있죠. 삶,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공적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알기 위해서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백만 년 돌려요.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는데 그 답이 42였어요. 숫자 42였어요. 화가 나죠. 왜 숫자가 42냐? 따졌어요. 그 컴퓨터에. 그러니까 컴퓨터 뭐라고 그랬냐면 답은 42가 맞는데 너가 질문을 잘못했다. 질문을 잘 재정의하면 답이 왜 40인지 알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초지능의 존재가 컴퓨터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 답을, 그 질문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 컴퓨터가 지구입니다. 제가 소설은 또 설명 안 드릴게요. 소설 뒤 내용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 거의 SF 소설의 전설적인 소설인데, 근데 지구가 파괴가 돼요. 그 소설에 따르면. 근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우주가 컴퓨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는 강연 감사드립니다. 또 이 질문을 좀 갖는 시간을 가지고 네, 질문이 많이 있는데, 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먼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인공지능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석박통합 1학년 이재준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물리 쪽은 잘 모르고 양자역학도 잘 모르니까 제 질문이 좀 약간 허접할 수 있는데, 저는 딱 그 파동 함수하고 이제 확률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쪽에서 많이 쓰는 어프로치가 실은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럼 퀀텀에서도 많이 사용하나 찾아보니까 뭐 나름의 학문 아니면 좀 메소드적으로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서칭해보니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실제로 실은 베이지안도 인공지능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런 어프로치들을 혹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지, 퀀텀에서 특히 양자 컴퓨팅 쪽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활용할 법한 부분, 특히 어쨌건 프로블럼 솔빙이 되게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서는 프로블럼 솔빙도 이제 어쨌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활용이 되는지, 이쪽으로는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사실 제 고등과원인데 고등과와 같이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최근에 그 펀드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가령 고온초점 문제 풀고 싶은 건데, 쉽게 말하면 파동함수 저는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그젝트 알고리즘이라고 해밀턴을 대각화해요. 그게 이제 슈링크 방정을 푸는 거거든요. 네. 근데 히버스페이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못 풀어요. 그래서 파이먼이 얘기한 것처럼 그걸 퀀텀 컴퓨터를 이용해서 풀자는 건데, 그 푸는 방법 중에 예를 들면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아까 잠깐 확 지나갔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으로 하는 그 방법 중에 베이지안 쓰는 논문이 하나 있었어요. 네. 네, 최근에. 네. 그래서 그 베이지안 방법을 써서 퀀텀 페이지 에스티메이션을 잘 푼다. 그걸 서제션 하는 게 있고, 그걸 이해하고 싶어서 제 프로포절에 그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 베이지안이라는 건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파동함수는 확률이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파동함수 절대값 제곱의 확률이거든요. 파동함수 자체는 베이지안이 아니에요. 네. 그 전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하지만 베이지안의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걸 퀀텀 컴퓨터에서 쓰려고 하는 시도가 있고, 실제로 그런 프로포절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인공지능이라서 되게 이제 어떻게 반가운데 질문이,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쪽 알고리즘 쪽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예전에는 그 실제로 소재를 어떻게 만드는지만 생각했었거든요. 요새 알고리즘 많이 들어왔는데, 요새 그 시류를 보면 AI하고 퀀텀 컴퓨터 합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AI만 갖고는 안 되니까 퀀텀 컴퓨터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고등과학에서 AI,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 하시는 전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퀀텀 수프리머시라고 퀀텀 컴퓨터가 굉장히 좋다고 말하고 그거의 효능성을 보여주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효용이 퀀텀 컴퓨터 파트에서 왔는지 AI에서 파트에서 왔는지 되게 애매모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AI 기술 때문에 이게 좋아지는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두 개가 머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네. 저 물리학과 대학원생인데 말씀해주신 저 SF 소설을 평소에 좋아해가지고 말씀해주신 히치하이커도 되게 잘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인유원리 같은 거를 이야기해 주셔서 그거의 연장선으로 질문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러면 자유의지라는 게 실제로 진짜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의 의미, 자유의지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라도 깨달은 바에 대해서 쓰고 싶어서 책을 쓴 겁니다. 사실 저 책의 목적이 전반부는 양자각 얘기예요. 근데 후반부의 두세 챕터가 시간과 자유의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책을 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거기에 한 답이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크게 봐서 과학자들은 자유의지는 환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커요. 왜냐하면 모든 건 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생각하지만 사실 다 결정된 거다. 자유의지는 없다. 그게 트래디셔널한 방법입니다. 그걸 이기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저는 사실 그걸 믿지 않고 있고요. 자유의지가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뭘 선택할 때 그건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 법칙과 자유의지 존재를 어떻게 화해시킬까? 그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나왔는데 저는 화해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방정식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부터 증명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케이아스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이 아무리 정확하게 있어도 초기 조건이 약간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방정식이 모든 걸 결정해주지 않고요. 넘버원. 두 번째는 양자역학의 측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영화 얘기했잖아요. 측정하는 순간 뭐가 붕괴가 일어나잖아요. 그 붕괴는 뭘로 붕괴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더 놀라운 거는 그 측정하는 그 측정을 어떤 측정하느냐. A라는 측정이 있고 B라는 측정이 있거든요. 가령 위치를 매저하는 측정, 모멘텀 매저하는 측정, 그거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단순히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측정의 종류를 결정하잖아요. 그 종류에 따라 어떤 종류가 다르게 나옵니다. 마치 이거 굉장히 이제 양자역학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걸 굉장히 복잡하게 시작하는데 마치 양자역학은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파동함수의 붕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자유의지의 의미를 알게 되지 않을까. 그거 더하기 스판테 시메트릭 브레이킹이라는 것도 있어요. 통계 물리에서 자발적으로 대칭 깨지는 문제는 아까 아무 방에 쳐다볼 수 있잖아요. 미어캣이. 그 중에 한 방에 쳐다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칭성 깨진 거. 방정식에는 대칭성이 있거든요. 방정식에 없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법률에도 있습니다. 저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외롭잖아요.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양자 컴퓨터 말씀도 좀 뒷부분에 해주셨는데 이 양자 컴퓨터 이런 양자 물리학, 양자 정보 기술을 양자 정보 실제 기술하고 이제 현실화해서 뭔가 유의미한 일을 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기술 발전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밝은 미래 이런 걸 또 꿈꾸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면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쪽에선 좀 약간 그걸 비판적으로 꿈을 꾸고 있지 꿈을 꾸고 있는데 당신은 악몽을 꾸고 있어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비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가 맞다라고 이제 말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이 초전도 시스템이 가장 각광받는 양자 컴퓨터 시스템으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말씀하신 코어런스 타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펀더멘탈하게 좀 확 더 이제 나아가기 힘들어 보이는 부분도 보이는데 지금 연구하신 분야가 또 이제 그 토폴로지 쪽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그쪽에서도 양자 컴퓨터 연구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좀 어떤 어프로치를 최근에 좀 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참고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는데, 이제 질문 약간 컨텍스트 말씀드리면,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면 어떤 물리적인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뭘 갖고 만들까? 아까 스핀 얘기했으니까 전자 스핀 갖고 하자 할 수도 있죠. 물론 할 수 있어요. 진짜 반도체에서 양자점에다 스핀 잡아가지고 하자는 프로포즈를 초창기에 나왔는데 그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안에 온갖 디스터번스가 많아가지고 전자 스핀 마구마구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지저분해서 안 된다라고 이제 거의 포기를 했고요.
그게 초전 조체 갖고 할 수 있고 초전체는 쿠퍼 페어가 어떤 상태 만드는데 그게 굉장히 콜에서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그거 갖고 0 이름 만들어 쓰는 다양한 프로포절이 있고요. 아까 초전체가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 뭐 예를 들면 재미있는 프로포절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자는 프로포절도 있어요. 다이아몬드 앰비센터 디펙트들이 있는데 그거 갖고 다이아몬드 갖고 하자. 되게 멋있잖아요. 양자 컴퓨터 때문에 다이아몬드야 막.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포톤 갖고 하자는 것도 있고요. 폴라리전 갖고 하자는 것도 있고 뭐 뉴클리어 NMR 갖고 하자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하고 이제 한국 분이 하시기 때문에 아이언큐라는 어떤 스타트업 회사를 만드신 분이 한국 분이 계세요. 그 아이언을 트랩을 해가지고 아이언을 그러니까 공중에 잡는 거예요 정말. 트랩을 해가지고 그걸 조정을 하자. 원자 갖고 하는 거죠. 원자 갖고 하는 거. 그 듀코드의 김정상 교수님 분이 이걸 만드셨습니다. 한국 분이. 그래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상장도 됐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어떤 게 더 가능한지는 모릅니다. 어떤 막 경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초전 조체가 가장 앞서나가고 있고 아까 말한 IBM, 구글, 아마존 이런 모든 회사들은 초전 조체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질문하신 위상 물질, 토폴로지컬 매터 갖고 하려고 하고 아주 팬시한 원인데 폴트 톨러런트 토폴로지컬 퀀텀 컴퓨터를 한다고 그랬고요. 그게 이제 그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 게 이게 위상학적으로 보호되니까 위상학적으로 보호되는 상태 갖고 영영 그 오퍼레이션 하면 그게 안 깨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 되고 있어요. 실제 큐빗 하나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퀀텀 컴퓨터를 떠나게 된 이유가 사실 그게 있고요. 안 되는구나. 그 제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좀 어렵고요. 만들었다 치고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를 얘기하겠다고 제가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그 세미나 감사하고요. 사실 그 웨이브 펑션 콜랩스가 누구나한테는 미스터리잖아요. 네. 양자역학에서. 예를 들면 EPR 파라독스 같은 거를 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뭐 교수님 매니바디 계신도 많이 했었으니까 인피니트 거의 인피니트 올모스트 인피니트 컴퓨팅 커패빌리티가 있다고 치고 EPR 에즈에 날아가고 오실로스코프나 뭐 이런 것까지 다 집에 30분 파트까지 다 실내된 거 매니바디 하면 백을 온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웨이브 펑션 콜랩스가 그 콜리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될까요? 조금 더 인투이티브하게. 그러니까 그냥 옵저버가 맞추고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옵저베이션이 뭐 파티클과 파티클의 콜리전이 뭔가 분명치가 않잖아요. 네. 그 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 드릴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물리학자들은 파동화석 붕괴를 사실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모각상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왜냐하면 파동화석 붕괴는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떤 중간이 없어요. 파동화석 이렇게 있다가 보통 이게 산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나면 뭐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어떤 중간이 있잖아요, 중간. 근데 그 중간이 없습니다. 이 소위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에 따르면. 근데 그게 되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며칠 전에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무슨 말이었냐면 본인이 원래 목적은 아인슈타인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양자역학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실험했는데 아인슈타인이 틀렸고 양자역학이 맞는 걸로 결정이 나서 인생은 근데 예상한 대로 돌아가지 않죠. 근데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분은 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근데 매번 양자역학이 맞아요. 우리 상상하는 걸 매번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동화석 붕괴도 입자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중슬릿 실험에 또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아까 이중 두 개가 날아가서 할 때 패턴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파인만의 렉처선 피직스에 나오는 되게 중요한 예인데 거기다 불을 켜요. 그 경로에. 그래서 어디로 지나가는지 알게 되면 패턴 사라집니다. 그래서 패턴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막 줄무늬 패턴 사라지고 두 개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파인만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광자가 그걸 치는 순간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그게 결정된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걸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봤는데 그게 꼭 광자가 쳐서뿐만이 그런 게
아닌 실험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존 아치벌로 휠러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떤 상상을 했냐면 입자가 통과했잖아요. 문을 통과했잖아요. 통과된 상상해 볼게요. 통과된 한참 뒤에 매점을 다 안 하고 있다가 끝에 가서 딱 매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는 순간 그 위치, 그 입자의 그 어느 위치를 통과해서 입자는 통과했거든 이미. 통과 한참 지난 다음에 매저먼트 했는데 그거에 따라 또 패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는데 그냥 정보, 우리가 어느 문을 통과했던 그 정보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그게 사라집니다. 그게 피지컬 프로세스 없이. 그래서 어떤 분은 정보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물리학자니까 피지컬 프로세스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그렇게 만드는. 근데 그거 없이 정보가 전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라집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말이 이제 매니바디 슈레딩거 이퀘이션 자체가 웨이브 펑션 콜랩스를 포함해야 되잖아요. 업저버까지 다 때려 넣는다는. 그게 보통의 해석인데요. 그게 반드시 맞는지 그러니까 그게 물리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이진영 교수님 질문 있습니까? 네네. 오늘 그 주제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핵심을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오늘 타이틀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영화 소개 설명 들으면서도 약간 그렇고 이게 약간 뭔가 운명 같은 게 있어가지고 결정론적인 해석이란 느낌이 자꾸 들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일어날 일이라는 거는 뭔지 그다음에 일어난다는 거는 뭔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 굉장히 이 질문 사실 생각보다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제가 생각보다. 왜냐면 제가 원래 좀 더 엄밀하게 제목을 썼으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일어난다라고 쳤어야 되거든요. Whatever can happen, can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결정론이 아닌 것 같잖아요. 또 그렇게 보면 모든 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머피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걸 압축하다 보니까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가 된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결정론의 의미가 느껴져요. 근데 제가 그걸 바꾸지 않은 이유가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운명이라고 보통 말할 때 너무나 뻔하게 일어날 건 운명이라고 안 합니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는 당연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부르지도 않죠. 확률이 굉장히 적었던 게 일어나는 거를 우리는 보통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표현하죠. 가만 생각해보면. 그래서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는 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너무 뻔하지 않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를 포함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 보통 씁니다. 사실 이게 중의법적인 의미인데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일어나고 그중에서 하나가 일어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게 아무리 적은 확률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는 결정론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정확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가 묘하게 그 언어에 그게 얽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우주는 양자 컴퓨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주가 양자 머신, 퀀텀 머신이다라는 표현은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주가 양자 컴퓨터다라는 표현은 약간 의미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통의 그러니까 과거의 고전 역학적인 세계관은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어떤 머신처럼 톱니바퀴 형태로 이제 우주 전체가 그렇게 굴러간다라는 세계관에서 양자역학 세계관으로 바뀌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확률과 관련된 의미로 이제 퀀텀 머신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면 저는 이제 크게 괜찮을 것 같은데 보통 컴퓨터라는 것은 사용자가 없는 거를 보통 컴퓨터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가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그 느낌 들죠. 네. 그런 의미로 양자 컴퓨터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의미를 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썼냐고요? 네. 네. 어떤 의미를 썼냐면
그러니까 머신이라는 말 안 쓰고 컴퓨터 쓴 이유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구성하는 요소가 두 개가 있거든요. 제가 보면 하나는 양자 이볼루션, 퀀텀 이볼루션. 왜냐하면 출혈과 방정식 따라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측정입니다. 측정해서 파동함수 붕괴하는 게 굉장히 효어 알고리즘은 마찬가지고요. 측정을 해서 어떤 값을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붕괴가 필요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두 개가 있는데 단순히 슈레딩거 방정식에 돌아가는 거면 양자 머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표현했을 때는 양자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우주가 양자가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근데 단순히 그걸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 게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면 우리가 측정을 하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잖아요. 그게 부분적으로 콜랩스 시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물리학자 뭐라 하면 우주를 기술한 아주 큰 파동함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주 파동함수. 우주 파동함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우주 파동함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콜랩스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콜랩스 일어나는 게 사람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양자 컴퓨터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파동함수가 돌아가는 그냥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뭔가 모종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자유의지가 인발부돼 있다. 물론 이거 제 주장이고요. 그 안 믿는 사람은 자유의지는 착각이다. 우리도 파동함수고 파동함수의 행동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런 측정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 컴퓨터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스테이트 컬랩스 관련된 혹은 파동함수 컬랩스에 대한 거 그리고 자유의지 관련된 얘기를 제가 잠깐만 코멘트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게 결국 벨 티오렘에 대한 거예요. 벨스 이니퀄리티. 양자 자연은 이제 그 벨스 이니퀄리티를 위배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받았는데 그 벨스 이니퀄리티는 총 세 가지 가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리얼리티 실제 혹은 실체라는 가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로컬리티 국소성이라는 가정이 있고요. 세 번째 가정이 있는데 세 번째 가정에 대한 건 아주 익스플리트하게 디스커션 하지는 않지만 그게 암묵적으로 세 번째 가정이 항상 있거든요. 그 세 번째 가정이 자유의지에 대한 가정이에요. 지금 세 번째 가정에 대한 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앞에 두 개의 가정, 리얼리티와 로컬리티에 대한 그 가정은 자연과 실제 자연 현상하고는 일관성 있게 얘기할 수 없다가 벨 티오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벨 부등식이 위배한다라는 뜻은 이 가정들 중에 이 세 개의 가정 중에 최소 한 개 이상은 틀렸어야 되는데 자유의지에 대한 건 만약에 자유의지에 대한 가정을 안 하면 벨스 이니퀄리티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노벨상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정한 채로 그건 전제로 깔아놓은 채로 이제 이 두 가지 가정 리얼리티와 로컬리티와 자연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리얼리티를 포기하든 로컬리티를 포기하든 아니면 둘 다 포기해야 되든 그런. 세 번째 과정은 제가 몰랐는데 되게 재밌네요. 네. 저한테도 도움이 되네요. 네, 한 질문 하나 정도는 좀 더 받아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추가 질문 있을까요? 학생들 중에.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되게 좀 지엽적일 수도 있고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물리 베이스는 아니지만 뭐 어떠한 논문이라던가 등등을 보다 보니까 토폴로지에 관한 것들을 조금 접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응집물리 쪽, 고체물리 쪽에 대해서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뭐 베리페이즈라든가 등등을 보게 됐는데 특별히 그 앞서 박동 교수님의 슬라이드에서도 어떤 그 스피어를 그리고 거기 아마 뭐 굳이 말하자면 모멘텀 스페이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스페이스에서 어떤 곡률이 있는 어떠한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 곡률에서 벡터의 방향을 각 지점에서는 정확하게 방향을 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어떤 그 방향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꼭 이제 페이즈로 나타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그 베리 페이즈라는 것으로 이제 나중에 연결이 되던데 질문은 이 페이즈가 알비트럴리하다라는 것과 또 파이라든지 이렇게 퀀타이즈된 값이 나온다라는 것 두 개가 토폴로지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수식이 아니라 언어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지 이게 조금 궁금해서 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아, 위성물질 관계된 질문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믿기는 양자에 쓴 내용이긴 한데, 물리 연구 21세기 물리 연구 큰 줄거리를 보면 하나의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게 파동함수의 위상의 정체가 뭔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론홈 이펙트라든지 위상 물질이라든지 그게 다 파동함수의 위상이 아주 막 손에 안 잡히는 거거든요. 왜냐면 확률이 아니고 이상한 뭔가 더 어디셔널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효과가 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했던 거고, 그 효과의 검증, 예를 들면 아하론홈 이펙트는 이렇게 궤도 안에 매그넷 플럭스가 중간에 있으면 전자하고 매그넷 플럭스가 다 있지 않은데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고, 그 파이일 때하고 그거 할 때 왜 차이가 있느냐? 파이하고 제로가 얼라우 되는 밸류거든요. 한 어떤 그 컨텍스트가 다른데 0도 허용되고 파이도 허용되는데 그 두 개의 차이가 허용되는 차이가 어떤 물리적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하다 보면 나온 거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것도 전공 분야 중에 한데 위상 절연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절연체는 표면도 내부도 안 흐르고 전류가 겉으로도 잘 안 흐르거든요. 도체는 속도 잘 흐르고 겉으로 잘 흐르는 거예요. 근데 위상 절연체는 속은 안 흘러요. 근데 겉은 잘 흘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부도체 안에 있는 공간은 어떤 위상의 파이예요. 그 의미를 좀 설명드리기 오래 걸려요. 근데 파이고 진공은 그 값이 0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0과 파이를 연결할 수 없어서 중간에 어떤 극단적인 일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 극단적인 일이 갭이 닫힌다는 걸 표현되는데 전자가 잘 흐를 수 있다는 게 돼요. 그래서 그 물리적 의미를 되게 설명하기 힘든데, 단지 어떤 물리적 상태가 굉장히 다른 거를 위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 새로운 상태가 존재한다. 옛날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했잖아요. 그거는 대칭성 갖고 했거든요. 딱 정렬이 잘 된 거, 정렬이 안 된 거. 근데 그거 말고도 위상 갖고도 물질 상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위상이 정말 존재하는 거다.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런 컨텍스트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가 정확히 뭐냐? 그런 파동함수의 위상이 정확히 뭐냐라는 거가 연결되는데, 파동함수의 위상이 정확히 몰라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을 하기에는 우리가 아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막 직관적으로 가령 위로 갈 때 밑으로 갈 때 이게 돌아가잖아요. 양자시계. 양자시계 이 시계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의 컨시퀀스가 뭔지 알아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찾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 정도까지 하면 될게요. 혹시 믿기는 양자를 읽으시면 거기에 위상의 규환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읽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발표 이제 감사드리며 이제 저희가 오늘 두 연사분 모시고 이제 양자 물리학에 대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을 텐데, 양자 물리학 그리고 이제 물리학이 이제 재밌는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라는, 그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재밌는 학문인 것 같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두 연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들 나가면서 책 그 신청한 사람 가져가는데 뭐 좀 책이 충분히 여유 있게 있어서 뭐 지금 2권씩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원하면 기본적으로 한 권인데 선택한 거 2권씩 가져. 근데 서명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명록에 서명을 꼭 부탁드리고요. 이 남아 있는 음료수도 가져가도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아닌 분도